이제 우리는 이걸 한번 이해해 보기 위해서 메뉴가 도대체 무엇이고 메뉴를 어떻게 여러분이 관리해야 되는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메뉴라는 단어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메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가 보이죠? 메뉴판이 보이죠. 메뉴판을 영어로 그냥 메뉴라고 합니다. 음식도 메뉴라고 합니다. 저 국어사전이나 영어사전 찾아보시면 메뉴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뉴 그럴 때 여러분 머릿속엔 두 개가 떠올라야 됩니다. 하나는 내가 판매할 상품이 떠올라야 되고, 두 번째 그 상품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떠올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메뉴 그럼 머릿속에 뭐가 떠오른다고? 상품. 두 번째 뭐가 떠오른다고? 그 상품을 어떻게 소비자에게 표현할 것이냐. 그것이 음식을 이야기하던, 그래서 메뉴 관리를 한다. 그럼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하나는 음식을 관리하는 거. 내가 판매할 상품을 관리하는 것도 메뉴 관리고요. 또 하나 그걸 표현하는 메뉴 디자인, 메뉴북을 관리하는 것도 메뉴 관리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메뉴를 개발한다. 그럼 음식만 개발하는 게 메뉴 개발이 아니에요. 그 음식을 소비자에게 어떻게 전달하느냐의 모든 커뮤니케이션 도구가 다 메뉴 개발입니다. 그러니까 조리사가 메뉴를 개발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엄격하게 틀린 말이에요. 제 관점에서는. 왜? 여러분이 메뉴를 개발한다는 머릿속엔 무슨 음식을 개발한다는 생각만 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저 같은 경영학자는 두 가지 관점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걸 만들어서, 어떤 음식을 만들어서 저걸 저 소비자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그렇지 않나요? 이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해서 그걸 하나의 프로세스로 그려놓은 걸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입니다. 자, 이걸 씹어 드셔야 됩니다. 이걸 씹어 먹어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이걸 머릿속에다 딱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메뉴 개발, 메뉴 디자인, 메뉴 기획, 어떤 용어를 쓰든 상관없습니다. 그 단어가 뭐가 붙었든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시작은 뭐로부터 시작하죠? 메뉴 계획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메뉴 계획이란 또 뭘까? 그것도 역시 이제 공부해야 되겠죠. 어쨌든 시작은 뭐로부터 시작한다? 메뉴를 계획하는 단계입니다. 자, 계획을 하다 보면 뭐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까? 저 계획 안에 컨셉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자, 예를 들면 요새 우리 기생충이 아카데미 사관왕을 차지하고, 이게 영화를 만드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영화를 만드는 겁니다. 메뉴를 만드는 겁니다. 영화를 만들려면 처음에 어떻게 되겠죠? 어쨌든 그 사람이 자기가 만들 영화의 기본적인 틀을 짤 겁니다. 이런 영화를 만들고 싶다. 저층민과 상층민? 가난한 자와 부자의 대결 구도를 통해서 이 사회에 뭔가 문제를 고발하고, 그것을 단순히 고발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시사점을 영화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해주고 싶다. 이게 이제 영화를 만들려는 목적이었었겠죠. 목표였겠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어떤 계획의 실마리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뭘 가지고 표현을 할까? 그래서 이제 기생충이라고 하는 컨셉을 찾아낸 겁니다. 만약에 그 영어 제목이 빈자와 부자의 혈투, 이러면 여러분 이 영화가 아카데미상을 탔을까요? 아니요. 이 기생충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아주 자극적이면서 이 영화의 모든 걸 한 방에 이해하게 만들어주는 컨셉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기획이, 계획이, 컨셉이 완벽하게 만들어지면 우리가 이제 개발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개발이라는 것도 이제 이따가 다시 얘기할 겁니다. 아주 복잡하고 매우 심도 있고 매우 체계적이며 매우 과학적인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떤 뭔가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보통은 우리가 이걸 판매하기 전에, 상영하기 전에 뭘 하죠? 시사회라는 걸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미 영화는 다 만들어졌어요. 시사회를 해가지고 얘가 재미없다면 상영 안 할 겁니까? 그렇죠? 하지만 시사회를 합니다. 왜 하는 걸까요? 이런 걸 우리가 메뉴 경영에서 메뉴 평가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메뉴, 여러분이 계획하고 여러분이 컨셉을 잡고 그 컨셉을 잘 녹여낸 뭔가를 상품으로 만들었는데 이걸 판매하기 전에 한번 메뉴 평가라는 걸 받아봤습니다. 시사회를 했습니다. 뭘 물어볼까요? 어차피 이걸 안 팔 수는 없는 건데 결국 팔게 될 건데 뭘 물어보고 이미 영화를 만들어진 걸 내가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목을 바꿀까요? 아니면 마케팅 방향성을 바꿀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쨌든 우리는 메뉴 평가라는 걸 하고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아하, 거하고 다른 니즈나 다른 해석이 가능하구나. 그리고 나는 이걸 어필하려고 만들었는데 의외로 거기에 숨어있던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뭔가가 빵 터지는 요소들이 숨어있는 거구나. 그럼 그걸 어디다 반영하는 거죠? 바로 아까 얘기한 것과 같은 포스터를 만든다거나 또는 광고를 한다거나 홍보를 하거나 뭔가 고객들에게 내 영화의 가치를 전달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방법들을 찾아내겠죠. 이게 바로 뭐라고요? 두 번째 메뉴인 메뉴북 디자인인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 밑에 나와 있죠. 메뉴를 디자인하고 메뉴를 마케팅하는 전략이 이때 수립되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이게 이제 되면 여러분은 식재료를 조달하고 그 다음에 그걸 만들어서 실제로 고객에게 제공해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시사회를 할 때는요, 메뉴 평가를 할 때는요, 이 소비자들의 대부분 정성적인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소수이고요, 일부 특별한 계층만 초대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모두의 의견이라고 사실은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시사회나 또는 메뉴 평가는 보통 정성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정성적이라는 건 뭐죠? 그냥 네 생각은 어떠니? 이렇게 물어보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내가 제공까지 해주면, 실제로 판매를 하고 나면, 영화가 딱 오픈이 되면요, 한 일주일 정도 방영을 하면 이미 보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야, 이거 1000만 가겠다. 이거 100만도 못 가겠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왜냐? 숫자가 나옵니다. 무슨 숫자가 나오죠? 판매량이 나오겠죠. 누가 좋아하는지도 나오겠죠. 시간대별 매출 비중도 나오겠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측정이 됩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나는 알게 됩니다. 아, 이 영화 안 되겠다. 이거 1000만 가겠네. 그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메뉴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메뉴 분석을 하는데 그 전에 중간중간 우리는 데이터로 검증하는 걸로 완벽히 되는 것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보완적으로 만족도 조사라는 걸 합니다. 아까 메뉴 평가는요, 사실은 판매하기 전에 사전적으로 정성적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내가 진짜 만족도는 알 수가 없어요. 왜? 보통 시사회에 온 사람은 다 공짜로 불려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거기다가 진짜 만족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좋아. 잘 될 것 같아. 하지만 실제로 사 먹은 사람은 마음에 안 들면 엄청나게 낮은 점수를 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이걸 설문으로도 했고요. 근데 요즘은 이걸 설문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SNS에다 그냥 바로 날립니다. 고객들이. 리뷰를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 여러 가지 SNS의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통해서 이 집이 좋니 나쁘니 아주 구체적인 정보들을 남깁니다. 그래서 결국 경영자는 이와 같은 만족도 측정 변수와 내가 판매한 포스 시스템에 들어간 자료, 또는 포스에는 없지만 내가 판매하면서 별도로 측정한 자료가 있겠죠. 상권 분석을 배우신 분들은 아마 BC카드 홈페이지도 들어가고 국민카드 홈페이지도 들어가고 아니면 상권 분석 시스템도 들어가고 다양한 대한민국의 모든 빅데이터를 다 뒤져서라도 내 고객들이 어떤 사람이 어떤 취향을 가지고 우리 집 걸 어떻게 먹었는지를 다 찾아내기 위한 분석 기법을 다 동원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이 나왔죠. 아하, 얘 안 되겠네? 그만할까? 아닌데? 뭔가 가능성은 있는데 피드백 약간만 바꿔보자. 야, 우리 재료를 바꾸자. 야, 우리 조미료를, 향신료를 좀 바꾸자. 야, 우리 조리법을 약간 바꾸자. 야, 우리 메뉴명을 좀 바꾸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야, 이 메뉴 안 내겠으니까 새로 만들어. 신메뉴 개발. 그래서 다시 메뉴 계획. 그런데 아까 그랬죠. 이걸 매일 할 것인지, 매주 할 것인지, 매월 할 것인지, 아니면 영원히 안 하고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 것인지, 뭐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다 하고 계십니까? 이 중에 일부는 하고 있을 거고, 사실은 제가 슬쩍 넘어왔지만 식재료 관리, 조리, 메뉴 제공도 사실 메뉴 경영론의, 메뉴 관리론의 분야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블로그에도 올렸죠. 경영자가 매일 해야 되는 4가지 업무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뭐죠? 오늘 매출 얼마야? 200만 원. 그럼 200만 원을 하기 위해서 몇 명이 와야 돼? 객단가 10,000원이니까 200명. 그 200명은 1시부터 2시, 12시부터 1시까지 시간대별로 몇 명이 올 거야.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메뉴를 먹을 거야. 그 메뉴에 들어가는 식재료는 뭐야.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재료를 구매하고. 자, 그런데 그 메뉴가, 아니, 그 식재료가 그날 쓸 것만 딱 사서 딱 끝나면 솔드 아웃하고 문을 닫는 집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냉장고에다 막 이틀치, 3일치, 4일씩 쟁여놓고 냉동고에도 막 쟁여놓고 팔리는 대로 무조건 마감할 때까지 다 파는 집도 있고, 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차피 점심시간에 손님 때로 몰려올 거니까 그냥 짜장면, 짬뽕, 소스 잔뜩 만들어놨다 그냥 막 담아서만 내줄 수도 있고요. 그 점심시간에 바쁜데도 죽어도 주문 들어오면 그때부터 조리해서 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메뉴 제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냥 주방에서 나오면 갖다 주고 맛있게 드세요 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걸 일일이 다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설명만 하는 줄 아십니까? 식재료부터 조리 방법부터 어떻게 먹는지까지 다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요. 설명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와서 또 계속 그걸 확인하고 계속 뭔가 멘트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런 거죠? 그 회사의 메뉴 경영, 체계와 프로세스와 관리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겁니다. 사실은 이미 저 같은 경우는 그것에 대한 모든 매뉴얼이 완벽히 다 갖고 있고, 제가 슬쩍 여러분에게 카톡방에 몇 가지 올려준 걸 보셨을 겁니다. 심지어는 미국이나 일본 애들은 어느 정도까지냐, 물론 이거는 실천의 문제일 뿐이지 매뉴얼이 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또 매뉴얼이 있어도 안 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정확히 교육이 돼서 먼저 애프터 서비스, 그러니까 처음에 비포 서비스부터 미들, 중간 서비스부터 애프터 서비스까지, 그게 다 여기에 만들어져 있으면 그 순간순간 소비자가 소비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이미 다 관리 체계로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죠.
조리사? 그냥 포스에서 종이 찍 나오면 그 메뉴만 만들어주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 사람은 그날 예측된 경영자의 판매 계획에 의해서 그날 최상의 식재료를 한정적으로만 준비해야 되고요. 그게 팔리고 나면 솔드아웃을 시키고 그 다음날을 준비하는 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메뉴 경영론의 기본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 매출이 매일 우리가 팔아야 되는 거 이상 고객이 많이 오는 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손해잖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걸 실천하는 회사들이 오히려 롱런하고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매출을 올리고 더 많은 이익을 내고 기업의 가치도 저는 훨씬 더 높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다는 의미는 뭐냐? 지금까지 이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외식 기업의 성과를 분석해보면 이걸 그대로 준수하고 따랐던 기업이 100년, 200년, 500년씩 가고 있고요. 이걸 따르지 않는 기업들은 대부분 1년, 2년도 버티지 못하고 망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실제로 연구를 해보면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